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전국 곳곳에서 한자리에 모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먼 길을 오셨습니까?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역사를 움직이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6가지를 말씀드렸고 결국은 우리 인간들이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문제 해결의 능력자가 되기도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런 그 제국의 역사를 통해서 보았을 적에 소망스러운 미래는 무엇일까 하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역사를 공부합니다만 역사주의를 반대합니다. 역사주의란 무엇입니까? 역사주의란 말은 영어로는 historicism이라고 하죠. 독일 말로도 historismus. 그런데 이건 결국 필연성을 강조하면은 역사주의의 늪에 빠집니다. 과거에 이러이러했으니까 결국 이렇게 될 것이다. 즉 그렇게 놓고 보면 역사주의의 제일 큰 함정은 무엇입니까? 역사주의의 제일 큰 함정은 일종의 대세론이거든요. 지금까지 이렇게 됐으니까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거야. 가령 한국 사회는 재벌 위주로 편성이 돼서 재벌들이, 예를 들면 그 재벌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재벌은 삼성이잖아요. 삼성이 우리나라 GDP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차지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삼성이 대한민국 GDP의 2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역사주의라고 한다면 어떤 식이 되냐면 삼성이 20%를 차지하고 10대 재벌이 차지하는 역할이 결정적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는 결국 재벌 위주 사회 아닐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역사주의입니다. 그런 역사주의를 벗어나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역사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역사가들이 역사주의에 빠지기보다는 역사가 아닌 사람들이 역사주의에 빠지는 경향이 더 많아요. 예를 들면 1945년 이후, 특히 1990년 이후에는 미국이 전 세계 무대에서 사실상 유일한 제국으로서의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미국의 손을 놓아서는 절대 안 된다. 미국의 손만 잘 붙들고 있으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일종의 역사주의죠. 그런데 여러분, 역사에는 두 가지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마치 큰 배가 울산항에, 인천항에 입항하는 것과 같은 것이 역사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인천 외항으로 쭉 들어온 배가 갑자기 인천의 항구에 닷을 내리가 싫어졌어요. 그럼 거기에서 풀 스톱을 하려고 그래요. 시동을 꺼버려요. 그 배 인천항으로 안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지금까지 달려온 관성이 있잖아요. 그 관성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일어나는 게 바로 그거죠.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원인이 10m 앞에 누가 나타난 것을 그때 알고서 브레이크를 밟아도 충돌은 일어난다. 즉 역사에는 그런 물리적 관성이 있다 하는 것이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 반대도 있다는 것이죠. 물리의 세계에서는 풀스톱, 갑자기 서는 일이 불가능하지만은 인간의 역사에서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가능하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제국의 역사를 더듬는 가운데서 영원한 제국이 있었던가요? 로마가
전성기에 도달했을 때의 그 상황을 보면 그 로마는 영원한 로마일 것처럼 보여요. 대영 제국이 전성기에 이르렀을 때 보면 결코 망할 수 없는 나라로 보여요. 냉전이 심했을 때의 소련을 보면 절대 망할 수 없는 나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변하거든요. 미국이 오늘의 미국이 된 것은 19세기 말부터 시작된 일이지 19세기 중반의 사람들이 미국이 장차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될 것을 누가 짐작했겠습니까? 그렇게 변화란 항상 역사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심각한 일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미국은 과연 몰락하는가? 라는 그 질문이 여러 사람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죠. 공교육의 수준이 떨어지고 군사비의 지출이 과다하고 국가의 적자가 쌓여가고 그리고 상식을 잃은 구구파가 미국의 민주주의를 망가뜨리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결국 미국의 패권이 결코 영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게다가 미국이냐 러시아냐 중국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전에 알아본 것처럼 기후위기는 이미 재앙 수준이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제가 며칠 전에 보니까 국내에서는 그게 제대로 보도된 것 같지 않은데요. 독일 사람들과 함께 우리 한국의 과학자들이 북극에 가서 얼음을 탐사하고 조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한국의 과학자들이 중요한 사실을 알아냈어요. 그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앞으로 말입니다. 2030년대가 지나가기 전에, 즉 앞으로 15년 이내, 최장 15년 이내에 여름철이 되면은 북극에 얼음이 한 조각도 남지 않게 된답니다. 그런 변화를, 그건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 한국의 과학자들이 독일 과학자들과 함께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확인했어요. 그러면서 한국의 과학자들이 뭐라고 진단을 했냐면 이런 기후위기에 90%의 책임이 인간에게 있다라고 명시를 했어요. 그건 아까 우리가 전에 살펴본 그래프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지금의 기후위기는 우리가 만든 기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의 이른바 주요 국가들이 심각한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양극화입니다. 양극화. 제가 역사가로서 봤을 적에 대제국이 뒤집어지고 무너지게 된 데는 항상 양극화가 있었습니다. 한번 표를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 세계 중요한 나라들에서 소득의 양극화 지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몇 년 전 것인데요. 조사한 것입니다. 양극화 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가 어디예요? 표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미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양극화 지수가 제일 높습니다. 그 다음으로 높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 다음으로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 다음은 영국, 스웨덴, 일본, 독일, 프랑스 이런 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깜짝 놀라실 거는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아니 스웨덴에 웬 그렇게 양극화 지수가 높은가 하는 점을 놀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니 근데 프랑스는 상대적으로 건전하네. 그 점이 좀 놀라실 부분이에요. 스웨덴이 이렇게 된 것은요. 스웨덴도 여러분이 우리가 스웨덴에 대해서 관심을 별로 갖지 못한 사이에 스웨덴의 우파 정권이 오랫동안 집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파 정권이 오래 집권하면은 스웨덴과 같이 북구와 같이 복지가 잘 갖춰져 있던 나라에서도 결국은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그 표에서 보실 것은 울프슨 지수라고 하는 것인데요. 설명에 붙어 있는 것처럼 지수가 0에 가까우면은 뭐예요? 중산층이 증가하는 것이고 1에 가까우면은 중산층이 감소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우리 걸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2008년부터 중산층이 늘어나고 있었죠. 그러다가 언제부터 중산층이 다시 늘어나고 감소하는 것이 보여요. 2011년부터 중산층이 감소하는 걸로 보이죠. 2011년에 대통령은 누구였는지 기억하십니까? 그 사람이 바로 이명박이었습니다.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윤석열 정권은 항상 어느 쪽으로 움직여간다? 중산층의 감소로 이어진다. 즉 소득의 양극화는 확대되고 중산층은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정책이 그렇기 때문이죠. 누구를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부자를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그것이 미국의 공화당과 맥을 같이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표도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보면은 소득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지만은 그러나 처분 가능한 소득은 거기에 맞춰서 올라가는 것 같지만은 실은 격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목상의 소득은 늘어나고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득의 증가는 오히려 감소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 현상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인식의 바탕 위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미래는 무엇이고 그것은 과연 성취 가능한 것인가를 따져보기 위해서죠.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팬데믹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속사를 보았습니다. 세계 이른바 강대국의 실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걸 이제 간단히 정리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저 나라는 진짜 잘 나가는 나라, 저 나라는 정말 명실상부한 강대국이야라고 보았던 나라들이 의외로 어떻더라는 거죠. 무능하다라는 거죠. 즉 왜 무능했을까요? 공중보건시설, 공중보건제도, 공중보건에 대한 투자 이것이 너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뜻밖의 사태에 대해서 대처하지 못하더라. 우리보다 훨씬 약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보다 훨씬 약하더라는 말이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매우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우리가 K-방역이라고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큰 틀에서 보면은 그때 우리는 비교적 아주 잘했지만은 전 세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공공의료 체계가 사실상 붕괴해 버렸다 하는 것이죠. 이건 무엇과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은 신자유주의와 관련이 있죠. 의료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인식했다? 시장으로 봤다. 돈벌이 수단으로 봤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부자들의 수명은 늘어났고 약자들은 보호받을 길이 없게 되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 시민의 상당수는 보험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가 빠져도 채워넣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 교포들 중에서도 치아 보정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손도 못 대고 있다가 한국에 와서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공공의료 체계가 붕괴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의료 같은 것은 국가의 의무이죠, 사실상. 그런데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이른바 많은 선진 국가에서는 그것이 돈벌이 수단이 되어버렸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런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간호원들과 간호사 집단과 크게 충돌하는 사태가 벌어진 거죠.
팬데믹 때 우리가 본 것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싱가포르가 대만이 상대적으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인터넷의 힘이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힘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 보면서 아주 정말 무릎을 쳤는데요. 프랑스나 영국이나 독일에서는요, 코로나가 유행하던 시절에 선생님들이 줌 강의를 못했어요. 이유는 두 가지죠. 우선 선생님들이 줌 강의를 할 능력이 없어요. 4분의 1밖에 안 돼요. 줌 강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유럽 선진국가의 교사는 4분의 1 수준이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학생들의 집에는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속도 있는 빠른 인터넷 연결망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선생님이 날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풀어야 할 문제를 복사를 해가지고 자기 반이 20명이면 20개 우체통에다가 과제물을 집어넣고 부모들은 그 과제물을 가져가고 다시 어제 과제물을 갖다 놓고 선생님은 채점해서 다시 돌려주고 그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자, 수업이 됐겠습니까? 안 됐습니다. 아마 유럽 여러 나라들은 앞으로도 20, 30년 동안 이른바 팬데믹 세대의 공백에 시달릴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 말할 나위 없이 아주 스마트하게 일이 잘 진행이 됐죠. 아시아 국가는 달랐습니다. 이것은 팬데믹에서만 보인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3, 40년 동안에 중국이 떨쳐 일어났죠. 그리고 지금은 인도가 눈부시게 성장합니다. 게다가 아무리 일본이 망가졌다 하더라도 일본은 여전한 세계 3위, 그러니까 GDP 면에서요, 경제 대국이죠. 그뿐인가요? 우리와 타이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싱가포르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추격을 하고 있는, 맹추격을 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타일랜드,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 아세안의 잠재력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역사는 흐름이 변하고 있다. 20세기 후반부터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19세기에는 누가 뭐라고 해도 세계를 움직이는 파워하우스는 영국을 비롯한 유럽 여러 나라였습니다. 20세기가 되어서 20세기 후반이 되어서 그 중심은 누가 뭐래도 미국이었습니다. 그런데 21세기 초반이 돼서 보니까 이제는 어떻다? 아시아인 것 같다. 아시아인 것 같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OECD에서 그러니까 2021년 3월 기준이죠. 국가별로 GDP 순위를 매겼어요. 1위는 미국이죠. 2위는 중국, 3위는 일본, 4위, 5위, 6위까지는 유럽의 전통 강국. 그 다음에 7위는 인도, 8위가 이탈리아, 그리고 우리 한국은 몇 위입니까? 9위. 이탈리아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탈리아와 거의 차이 없는 9위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이 10위권 안에 동아시아의 세 나라는 어떻습니까? 다 들어있다. 그러면 동아시아의 세 나라, 일본과 중국과 한국을 합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어마어마한. 그래서 2021년에 세계 최강의 이제 국력을 가지고 이 나라들이 제일 강하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보면은 차이가 거의 없죠. 그죠? 거의 없습니다. 1위부터
10개, 10등까지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1번이 미국이고 1등이 미국이고 2등이 중국이고 3등이 GDP에서는 낮았지만 러시아고 네 번째가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의 성장세가 보여요, 안 보여요? 뚜렷하게 보이죠. 그 다음에 프랑스고 독일이고 그리고 일본입니다. 일본 다음이 영국이고 영국과 거의 차이가 없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리고 한국 아래에 이스라엘이 있다. 이것은 단순히 GDP가 아니고요. 총체적으로 비교를 한 겁니다. 그럼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아시아의 3개 국가는 중국과 일본과 한국은 이 안에 다 들어있다. 그렇죠? 일본과 한국의 차이도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윤석열 대통령이 처신하는 것을 보면은 일본과 한국은 차이가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윤석열 씨가 처신을 하는 거 보면은요, 일본은 우리 상전같이 보여요. 그렇게 볼 일이 아닙니다. 일본과 우리는 거의 대등한 나라입니다. 거의 대등한 나라인데 오염수를 바다에 지금 뿌리려고 하고 있어요. 방류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투척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투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안전하다고 하는 말은 누가 할 말입니까? 그거는 일본 정부가 해야 할 강변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설사 상당히 안전해 보인다 하더라도 약간의 위험이 있다고 한다면 대등한 우리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하지 마. 이렇게 해야 돼요. 하지 마. 불장난 하지 마. 이거 큰일 날 수 있거든. 하지 마.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정작 일본의 어부들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나 장관이라는 사람들이나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안전하대. 그 말 못 믿냐? 말이 안 되는 거죠. 결국 그런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그런 위기도 핵 폐기수의 위기도 결국은 자연이 가져다 준 것은 아니고 우리가 망가뜨린 그런 결과인데요. 거기서 사실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의 제목이 우리가 소망하는 미래는 무엇인가가 제목이잖아요. 이것이 우리 주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국의 역사를 통틀어서 봤을 적에 그동안에 많은 제국이 있었지만 그 많은 제국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좋아진 점들도 많이 있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유튜브로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된 것,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가 이런 더 탐사 별내에 있는 카페 겸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멋진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 이 방송을 시청하는 많은 분들을 제가 카페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오시면 제가 커피 한 잔 사겠습니다, 여러분. 구름대처럼 올려오십시오. 별내에 있습니다. 커피 맛도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문명의 혜택도 있지만 결국 우리는 정말 우려할 만한 상황으로 우리 스스로를 잘못 인도하고야 말았다.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결국 새로운 가치관일 거예요. 그 새로운 가치관이라는 것은 꼭 새롭지도 않은 사실은 우리들의 오래된 미래인 것이죠. 오래된 미래, 생태주의적 세계관인데요. 그런 생태주의적 세계관에 특별히 관심을 가진 분들은 우리 더 탐사 시민학당의 교장 선생님이신 우리 김영 교수님께서 하시는 노자 강의를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꼭 계속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 교수님을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쳐드리면 어때요? 결국 그러한 생태적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의 미래는 생태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생태적 전환으로 가는 여러 가지 통로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에너지 전환일 거예요. 에너지 전환. 오늘도 제가 아침에 강의를 나오기 전에 외신을 보니까 독일에서는 지금 세계 정당이 함께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당과 3인당이라고 하죠. 3인당과 녹색당과 자유당이 연합정부를 구성해 가지고 통치를 하고 있는데, 행정을 맡고 있는데, 그들이 일단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난방 시스템을 바꾸자. 그래서 이제 난방을 어떻게, 석유 난방이 아닌 다른 난방, 그 다음에 가스 난방이 아닌, 천연가스 난방이 아닌 다른 난방, 그러니까 이제 녹색 에너지를 이용한 그런 난방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를 큰 원칙에서는 이미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자세한 건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우리도 사실은 그런 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도 냉방과 난방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치가 아니다. 이건 사치가 아니라 필수적인 선택이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랬을 적에 과연 핵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화력발전소를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게다가 이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는요, 이미 발등에 떨어진 불이에요. 지금 유럽 사람들이, 독일을 비롯해서 유럽 사람들이, 미국도 그 길을 열심히 가고 있고 중국도 지금 아주 정력적으로 이 에너지 전환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은 바로 우리한테 어떤 불똥이 떨어지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리 수출을 규제하게 돼요. 녹색 에너지로 생산되지 않은 물건은 수입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수출에 의존해서 국가를 유지해 오고 있는데 갑자기 수출길이 다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런 경고등은 이미 켜져 있어요. 그런 경고등은. 앞으로 10년 안에 우리가 에너지 전환을 하지 못하면 사실상 우리의 수출길은 막혀버립니다. 수출길이 막히면은 나는 수출업자 아니니까 상관없어. 우리 아들은 공무원이니까 상관없어. 그게 아니죠. 이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결코 한낱 사치가 아니고 절박한 생존의 문제다. 그리고 저는 사실 여기서 지금 제국의 역사를 말하는 저로서는 이른바 일진 국가들의 음모가 숨어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저 사람들이 생산성 면에 있어서 자꾸만 기술에 있어서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중국이나 한국에 어때요? 상대적으로 지고 있거든요. 그 간격을 다시 넓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게임의 룰을 바꾸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 배구 아시죠? 배구 경기를요, 처음에는 9인조로 했어요. 9인조로 하니까 아시아 사람들이 아주 잘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서양 사람들이 6인조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6인조로 바꾸면은 수비 잘 못하는 팀과 잘하는 팀의 차이가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또 룰을 바꿨어요. 그래도 잘하니까 어떻게 바꿨어요? 네트 높이를 올린 거죠. 네트의 높이를 올리면 어떻게 돼요? 키가 큰 사람만이 높은 타점에서 공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게임의 룰을 바꾸기도 한다. 무엇을 위해서? 재미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승리를 위해서. 경제에 그것이 적용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당연히 적용됩니다. 당연히.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문제가, 생태적 전환이라는 문제가 결코 한가한 사람들의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건 이제 글로벌한 차원에서 2012년부터 2020년 사이에
신재생 에너지가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아주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는 지금 지난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 태양광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지금 윤석열 정권에 와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쓸데없이 태양광 발전한다고 하면서 헛돈 쓴 놈들 다 잡아내서 조사하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는 정말 큰 문제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는 생태적 전환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이상으로 더 중요한 변화가 있다고 봅니다. 가속되어야 할, 소망해야 될 변화가 있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숫자를 생각합니다. 크기를 생각합니다. 미국은 큰 나라야. 중국도 큰 나라지. 러시아도 큰 나라야. 인도도 큰 나라야. 인도네시아도 큰 나라야. 땅덩어리가 넓고 시민의 숫자가 많아야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과연 그런 것인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아주 전통적인 사고방식이죠. 그건 아주 낡은 사고방식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발버둥치면서 일을 하고 사는 근본 목적이 쌈 잘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 행복해요? 러시아 사람 행복해요? 중국 사람 행복해요? 인도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땅덩어리가 크고 인구가 많으면 행복해집니까? 아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삶의 질이죠. 그 삶의 질을 가지고 본다면은 이른바 강대국들보다는 작은 나라들, 스위스가, 핀란드가, 덴마크가 훨씬 행복합니다. 그 행복을 가지고 말한다면은 GDP가 세계 1위여야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보편적 복지를 실천하는 국가가 행복한 것입니다. 보편적 복지를 지금 퍼주기라고 하면서 그것을 잘못된 정책이라고 하면서 뜯어 고치기를 마다하지 않는 것이 윤석열 정부이고 과거의 박근혜, 이명박 정부예요. 지금의 정책은 판박이 정책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그때 쓰던 사람들을 그대로 데려다가 쓰고 있는 겁니다. 이동관이가 왜 필요합니까? 언론 탄압. 이명박이 때 재미를 봤으니까 이동관이 또 데려가는 겁니다. 지금 정권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새로운 얼굴이 누가 있나? 그래서 이제 장관으로 쓸만한 사람이 없다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대잖아요. 그러니까 봐달라는 거잖아요.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잘 사는 나라라는 것은 싸워서 1등하는 잘 사는 나라가 아니죠. 싸워서 1등하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였던 적도 없습니다. 대영제국이 그렇게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에도 실은 어땠습니까? 많은 어린이들은 공장에서 죽었죠. 많은 빈민층들은 런던 인구의 절반은 극빈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대를 잇지 못하고 소멸되어 갔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죠. 무엇이 어떻게 달라져야 합니까? 강소국을 중심으로 한 재편성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기술의 혁신, 국가 간의 연대가 가능하다면은 꼭 나라가 커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아도 뭉치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OECD의
그러니까 주요 국가의 행복 지수를 적은 것인데요. 이것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만든 표입니다. 제가 왜곡한 표가 아닙니다. 보시면은 핀란드, 호주, 독일, 영국은 여기도 보이네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우리의 소득 수준에 비한다면 우리의 국력에 비한다면은 좀 낮습니다. 그리고 비교를 해보면 핀란드나 호주 같은 나라에 비해서는 수치가 순위로 그냥 보이는 것보다 질적으로 보면 굉장히 낮습니다.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평탄하지가 않죠. 테러가 일상화되고 전염병이 심하고 지금 세계는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돈이 풀려서 미국도, 영국도, 독일도, 한국도 인플레이션이 심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 때문에 결국 그런 상황 속에서 최강대국인 미국은 국가적 활로를 어디에서 찾고 있냐면 냉전 체제를 부활시키는 데서 국가적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싸움질을 하는 데서 국가의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면 사실은 지금 세계 무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패권 경쟁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데 이 심각한 수준의 패권 경쟁은 자연적이기도 하지만은 대단히 인위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 강한 나라가 여러 개가 있으면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건 당연한 거다. 그런 점에서는 자연적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첨예하게 대립한 것은 의도된 것이죠. 기획된 것이죠. 누구의 기획, 누구의 의도입니까? 그것이 미국인 것이죠. 미국은 왜 그렇습니까? 미국은 미국의 영광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고삐를 놓아버리면 말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기감이 미국의 지도자들을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결국은 같은 선택을 하게 하는 겁니다. 어떤 선택? 충돌을 극대화하는, 냉전을 부활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전의 상황을 보면, 코로나 직전의 상황을 보면 유럽은 사실상 미국의 품을 거의 벗어났었습니다. 나토는 거의 이름뿐인 기구였습니다. 그것이 미국의 두통거리였습니다. 미국에는 많은 몰락의 징후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뒤엎을 수 있는 방법을 코로나를 겪으면서 미국은 찾은 겁니다. 그것이 결국 뭐냐면 정렬을 시키자, 쌈질을 하자. 그러면 결국 줄을 쓸 수밖에 없으니까. 어떤 학자들은 2016년이면 미국은 몰락한다 하는 책을 쓰기도 했고요.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이미 미 제국이 몰락하는 것은 가시권 안에 들어왔다라고 주장하는 책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것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뭔가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화약 냄새가 나는 거죠. 망하는 냄새가 나는 거죠. 분명합니다. 그 기회를 놓칠세라 덩샤오핑이 도광양회라고 하는 슬로건과 함께 앞으로 50년 동안은 우리 중국은 쥐죽은 듯이 지내면서 패권 경쟁을 벌이지 않고 내실을 키워야 한다고 했으나 40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시진핑이 고개를 들어버린 거예요. 미국이 약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결국 신중화주의를 노골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은 1대1로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중화 중심의 경제권, 문화권,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엄청난 가시적 조직을 한 거죠. 가동하기 시작한 거죠. 엄청난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거죠. 많은 국가들을, 관련 국가들을 예속 상태로 묶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 없다고 판단한 미국은 무역 전쟁을 시작한 겁니다. 이 무역 전쟁에서 화웨이 사건이 일어난 거고요. 화웨이 사건이라는 건 결국 중국제 틱톡도 쓰지 마라, 중국제 핸드폰도 쓰지 마라, 거기엔 다 간첩이 숨어 있다.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된 데는 중국의 위상 변화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미중 간의 갈등이 미국과 중국이 직접 손바닥이 딱 부딪히면서 충돌하는 형태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중간에 러시아를 끌어들이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러시아를 중국도 이용하고 미국도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자기들의 존재감을 스스로 확인하고 외부 세계에 확인시키기 위해서 나토가 굉장히 취약하다는 사실, 나토의 공격력이 사실상 없다는 사실, 방어 능력도 없다는 사실을 악용해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잖아요. 그것은 결국 러시아에 대한 수많은 경제 제재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럼 러시아는 전쟁을 계속해서 수행하기 위해서 어디서부턴가 수혈이 돼야 할 거 아닙니까? 서방 세계로부터 가져갈 수 없는 걸 가져갈 거 아닙니까? 그게 결국은 중국인 거죠. 중국이 러시아의 뒤를 대고 미국의 졸개 아닌 졸개들인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의 뒤를 대면서 지금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빨리 끝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빨리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느 순간이 되면 멎겠죠. 그러나 거기까지는 아직도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현대 제국을 말하면서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대강 넘어가는데요. 결국 미국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세계 최강의 대제국이 중국이라고 하는 이미 높이 떠오른 중국의 별이죠. 이거를 막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본 것처럼 러시아는 과거 소련 시절에 미국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과대평가되었지만 그때 우리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서 선생님께서 스푸트니크 쇼크도 중요하지 않은가요? 라고 말씀하셨죠. 말하자면 우주 경쟁을 처음 시작한 거는 소련이었으니까요. 소련이 스푸트니크라고 하는 인공위성을 처음 1950년대 후반에 쏘아 올림으로써 미국과 우주 경쟁의 상태에 돌입했었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소련이 앞서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소련 사람들 자신도 자기들이 굉장히 뭔가를 잘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했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한 착각이었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의 미국이 오늘날의 중국과 대립을 해가면서 제3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서 누군가가 전쟁을 하면 결국 승자와 패자가 나뉠 거잖아요. 그런 승자와 패자가 나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서 새로운 나라가 올 수 있겠습니까? 새로운 세상이 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마 아닐 것입니다. 이제 아마
21세기가 필요로 하고 있는 소망하는 변화는 그런 낡은 시계, 낡은 제국들의 낡은 방식의 전쟁이 아닐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 많은 무기를 가지고 치고 패고 싸움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류의 역사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근본적인 변화를 바라고 있죠. 그럼 그 근본적인 변화는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가 하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전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낡은 방식을 포기해야 된다. 우리는 평화를, 그것도 인간 사회의 평화만이 아니라 지구의 생태적인 평화를 추구해야 된다. 그런 지구의 생태적인 평화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재래식의 싸움은 의미를 잃어갈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현재가 아니고 저는 지금 우리의 바람직한 미래의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대의민주주의를 통해서 우리 인류 사회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의민주주의, 정당민주주의로는 기껏해야 어디까지밖에 못 가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도달한 이 수준 이상을 갈 수가 없습니다. 미국을 보십시오. 그들은 결국 어디로 귀착되고 말았습니까? 군산복합체로 규율되고 말았다. 우리의 대의민주주의, 이것도 결국은 아주 피곤한 양당제에 머물게 만들었다. 아까 우리가 본 바와 같이 많은 시민들은 대의민주주의를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민들은. 우리의 많은 시민들은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해야만 문제가 풀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군주 민수설이 생각나죠? 임금은 배. 그 배는 백성의 바다 위에 떠 있다. 시민의 바다 위에 권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학당이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근본 취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시민들 스스로의 힘을 우리 스스로가 확인하고 우리 시민들의 역량을 우리 스스로 키우고자 함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의 힘이 커져야 대의민주주의를 줄이고 없애자는 뜻이 아닙니다. 대의민주주의를 줄이고 직접 민주주의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음성이 정치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은 다 마찬가지가 됩니다. 여러분, 왜 선거를 고비용으로 치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선거를 고비용으로 하고 이 후보자를 대단 위에서 하면 할수록 누구에게 유리합니까? 알려진 사람이 유리하죠. 좋은 학교 나온 사람이 유리하죠. 돈 많은 사람이 유리합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도 삼성 돈으로 선거를 하고 그 반대편에 있는 맨날 이름이 바뀌는 그 당도 결국은 삼성의 돈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이 하는 일을 반대하게 되면 시민들이 아무리 반대해도 집권 여당이나 집권하지 못한 야당은 삼성의 뜻을 거스릴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가난한 시민들이 왜 삼성의 상속세를 걱정해야 됩니까? 이건 결국 뭐냐면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우리 한국 사회가 상당히 민주적인 사회인 건 맞는데 이런 제도의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생태평화와 직접 민주주의 강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보기에는 아주 허망한 이야기고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정말 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200년 전에 우리 할아버지들이 비행기를 타고 대륙간을 이동할 수 있는 세상이 올 거라고 믿었겠습니까? 150년 전에 우리 할아버지들이 여성도 대통령도 될 수 있고 장관도 될 수 있고 기업가도 될 수 있고 남성과 같이 대학을 다닐 수 있다는 것을 믿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왔습니다. 자, 시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시작은 결국 머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손끝에서 시작하는 것도 있지만 많은 중요한 변화들은 가슴에서, 머리에서 시작됩니다. 생각이 달라져야 손도, 걸음도 달라집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허망하다라고 지레 포기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이 강의를 처음 시작하면서 역사주의의 늪에 빠져서는 안 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된 일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라고 믿었지만 잘 안 됐기 때문에 바꿔보겠다는 그 생각이 중요한 것이죠. 저는 오늘 역사가로서 역사의 힘을 부정하는 듯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역사의 힘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제국의 역사를 공부하는 까닭은 결코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무자비한 제국으로 만들기 위함이 아니고 전통적인 제국과는 전혀 다른 성향을 가진 그야말로 선한 생태적 가치와 선한 직접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말하자면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회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웅변조로 이야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